박원석 의원님. 예,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한 번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고 성완종 회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에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그리고 2012년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를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지만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엔 그 사실을 폭로하고 생을 마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시고 또 혼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사람들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완종 회장의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대선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언급됐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기춘 실장에게 준 10만 달러는 대선 행보로 가기 위한 추진 경비로 쓰였던 것이고 허태열 전 실장에게 준 7억 원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문종 의원에게 준 2억 원은 2012년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어떤 정경유착 사건이거나 또 여야를 다 포함한 그런 이 정치인의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새누리당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게이트라고 저는 봐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성완종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번의 특별사면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완종 회장이 건설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김용남 의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을 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많이 넘나들었겠죠. 또 그 과정에서 정계까지 진출을 하셨단 말입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인생을 아주 깨끗하게 살아오는 분은 아니실 수 있다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반대로 뭘 시사하냐면 이분이 만약에 각종 로비 또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그게 꼭 여당에만 있다. 꼭 이 정권에만 있다.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없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애 마감을 앞두고서 8명의 그 리스트를 남겼고, 리스트만 남긴 게 아니죠. 일간지 기자하고 전화해서 구체적인 마지막 증언까지 세세하게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상당한 사실로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망자의 증언을 마치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좀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게 날조된 거라면 이완구 총리가 왜 사임을 했겠습니까? 왜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까지도 그 부여 사무소에서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에 기초한 그런 증언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핵심 실세들과 성완종 회장이 맺은 관계는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돈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경선도 치르고 또 대선에도 활용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수사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하다가 또 다른 어떤 불법 로비의 사실이 나오거나 또 다른 어떤 뭐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나온다면 그것도 수사해야죠. 그 수사의 개연성을 배제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꾸 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망자의 증언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죠. 근데 그걸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에 성완종 회장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몸통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고 밝히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모두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새누리당의 태도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누리당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애써 이 사건의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완종 회장이 2번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의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그게 성완종 사건의 이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이냐. 근데 국민들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박완주 대변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별사면 2번 받은 거 이례적입니다. 잠시 후 우리가 토론하겠지만 그게 범죄입니까 근데? 내지는 범죄라는 정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8명의 리스트가 나온 것은 구체적 정황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지금 그 엉뚱한 문제로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개연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자꾸 개연성 있으면 수사해야죠. 지금 개연성이 나왔냐고요. 검찰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억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사건을 조사해보고 수사하고 밝혀서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진위를 가리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성완종 회장이 이제 경향신문에 그걸 제보하면서 녹취한 녹취록을 보거나 또 그 전후 맥락을 보면,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이제 생을 마감한 이후에 그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서 그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검찰의 수사라는 게 8명이 한정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00억 넘게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그 조성 경위와 또 그 출구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한 신빙성 있게 그 의혹이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선돼야죠. 네네. 자. 거짓말이 그 인간적 매력으로 미화되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합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때 하는 거죠.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밝혀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성완종 사건 이전에 인사청문회 시절에도 거짓말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해명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오버해서 했고, 그게 스스로에게 덫이 돼서 저는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사실은 이완구 총리 같은 그런 전례가, 또 김기춘 그 실장과 같은 그런 말바꾸기와 거짓말의 사례가 실은 이 성완종 회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낳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말바꾸기를 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일관된 진술이 사실에 가깝게 드러났다면 국민들도 저는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상당 부분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해놓은 말들이 아까 우리 박완주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전에 얘기해놓으면 오후에 다른 사실로 밝혀지고 다음날 다른 사실로 밝혀지고 이러면서 국민들은 점점 더 이 사건의 그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실체적 진실에 가깝구나, 이렇게 지금 믿게 됐어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 이완구 총리나 김기춘 실장이나 말바꾸기 한 데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민적 신뢰를 잃는 순간에 사실은 그 정권의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 부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그런 신뢰를 우리 국민들한테 잃었어요.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성완종 리스트가 실체 그 진실이라고 믿느냐에 대해서 83%의 국민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저는 뭐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에 직면해가지고 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정치인들이 뭐 늘 거짓말하거나 말바꾸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정치 자금으로 보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뇌물죄라고 보면은 사실 특가법상 공소시효가. 근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래요? 그건 수사해봐야. 아니, 그건 수사를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뇌물이라는 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포괄적 대가성이 고소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주장만으로 봐도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면 그건 각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유력한 증거가 성완종 그분의 말씀인데, 녹취록과 메모를 전부 합해서 내용을 들어봐도 내가 정치자금 줬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뇌물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드리다 좀 끊겠는데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보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완종 회장의 녹취록을 보면 김기춘 실장한테 $10만 줬다 그랬지 정치자금 $10만 줬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 돈의 성격을 뭘로 볼 건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두 분이 검찰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아직 검찰이 그렇게 단정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사 차원의 문제가 있고 정치도의적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꼭 수사가 아니더라도 김기춘 실장한테 성완종 회장이 줬던 10만 달러의 성격은 뭐고 그리고 과연 김기춘 실장이 그걸 받았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하죠. 그게 언론의 노력이든 아니면 정치권의 노력이든 김기춘 실장 스스로의 고백이든 그런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안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 갔던 비용은 다 재단에서 됐다. 근데 재단에서 안 됐다고 답변이 왔어요. 항공료를 대지 않았다고. 네, 항공료를 대지 않았다고 네. 답변이 왔어요. 네. 그러면 당시에 김기춘 실장을 포함해서 박근혜 당시의 후보죠. 수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까지 왕복했던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도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도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사 이외에 어떤 언론의 취재나 다른 접근 경로를 통해서도 규명이 돼야 돼요. 의혹이 제기됐으면 규명이 돼야 되고 김기춘 실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권의 직전 비서실장이었고 누구보다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던 분이에요. 그 부분을 부임에 대한 지적에 대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르자 이거예요. 왜 검찰한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논리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판단이시고요. 지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지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줬는데 돈의 용처나 이런 부분이 뇌물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거꾸로 아닐 수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에는 더 네네. 이상 나올 수가 지금 저 없어요. 논의가 자금으로 보는군요. 10만 네, 달러를.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양 팀의 논의. 측면의 표적 수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얘기는 아니, 본인 얘기였으니까. 성완종 그게. 회장이 약간 오해를 했거나 내지는 과장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그 국내 언론과의 다른 자리의 인터뷰에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밝혔었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굳이 이 대선이라는 그런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그런 국내 정치에 뛰어들까 그 개연성을 생각해봐도 저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완종 회장에 대한 어떤 기획사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자원외교 수사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월 17일 날 이완구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검찰을 지휘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경찰을 지휘하는 우리 정종섭 행안부 장관을 병풍처럼 세우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는 아마 내사를 했겠죠. 근데 검찰이 내사해오던 사건을 결국에는 그 검찰의 그 내사 정보를 수집해서 총리의 선언으로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포스코와 경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되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그냥 통상적인 사정이 아니고 기획사정인 건 맞습니다. 어떤 목적의 기획사정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 올해 그리고 작년에 지금 박근혜 정권이 처한 현실이 어떻는지를 저는 그 맥락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보면 연초에 윤창중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누굽니까 정윤회 사건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악재에 악재를 거듭해서 사실은 정권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보더라도 신임 검찰총장이 들어오셨는데 검찰이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이 검찰의 어떤 공권력으로서의 그런 뭐 기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어떤 면모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검찰을 지휘하는 게 총리가 아닌 거 맞죠? 그리고 총리가 검찰권 행사에 사사건과 개입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검찰이 해오던 내사 사건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야당에서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완구 총리가 그런 정권 차원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어서 뭐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또 자원외교 분명히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도 있었고 대기업 비자금도 있었고 공문 유출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그 기강을 잡고자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진 기획 사정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 사정이 뜻하지 않게 결국에는 정권의 부메랑이 돼서 자기 발등을 찍은 게 저는 지금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충청권을 배경으로 유엔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 대권 도전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으신 국제적으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물론 그런 뭐 시나리오들 내지는 그런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 대상에 올라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로 꼽히기까지 했고 또 야당의 모인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예측이 아예 억측이거나 전혀 근거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기문 총장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왔을 거라고 믿고 싶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싶고요. 이 얘기는 대표가 돈 받은 적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 안 받은 거 되는 건가요? 이 사안에 박원석 있으면 의원님? 네, 제가 좀 네. 직관적일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서 사법적 예외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나 사면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MB 정권 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 역대 정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 정권 들어서는 아직 사면이 없었습니다. 이 뭐 재벌들이나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혹은 부패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두 분이 비유를 드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의 몸통과 본질은 성완종 회장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나온 8명 리스트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 이게 본질입니다. 물론 사면 2번 이례적이죠. 어떻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과를 보면은 맞습니다. 아까 최초의 사면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그게 1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12월 27일까지 검찰에서 4번 반대했다. 이런 지금 진술도 법무부에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성완종 회장이 제외된 74명의 사면안이 제거가 돼요. 대통령 제거가. 그랬다가 31일 날 새벽에 성완종 회장이 들어가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굉장히 이 과정을 보면은 뭔가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지금 누구나 직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뭔가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뭐 대표나 당시에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알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해명해라. 그리고 그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뭐 왜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다른 주장도 나왔어요.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이 그거 MB 정권 인수위에서 요구한 거다. 그리고 그 정도는 발언 취소했습니다. 아니 취소를 했든 어쨌든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황적으로 성완종 회장의 사면 로비 본인 했겠죠. 이분 총선 출마도 하고 싶었고 사면이 굉장히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참여정부를 상대로 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단에 들어갔는데 이게 법무부가 세게 반대해가지고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12월 19일 날 대선이 끝났어요. 권력의 추가 확 기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실은 권력이 이동된 거예요. 12월 19일 밤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사면 명단에 들어갔는데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성완종 회장은 누구한테 로비를 했겠습니까? 이거 아주 상식적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쪽에 다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저는 의원님 그렇게 보고 주장하시는 있습니다. 거군요.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막 수사하고 있는데 사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정치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8명 성완종 리스트 나온 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것보다 더 중한 문제고 더 본질적인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강력범죄 현행범이 여기 있는데 그 현행범은 안 잡고 범죄 사실이 잘 구성도 안 되는 미제 사건 해결하자고 지금 소동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수사의 대상이냐? 저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검은 돈이 오갔다는 흔적이 있다면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정황적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의혹만 있는 것뿐이죠. MB 정권 때 사면권 5번 행사했습니다. MB 정권 때 얼마나 이례적이었냐면 그중에 3번이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김승현 회장, 이건희 회장은 심지어 1인 단독 사면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면도 이례적인 거니까 지금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할 수 있습니다. 논란 벌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번 사건 전체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야말로 물타기다.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을 하자고 지금 처음에 야당에서 좀 유보적이다 하자고는 하는데 지금 서로 다른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만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럼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역시 공정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럼 서로 의견이 팽팽한 와중인데요. 자, 박원석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특검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네. 사실은 그 앞에 이제 특사액이 매듭이 잘 안 져진 것 같아서 그 매듭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네. 특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그 통치권 행사 자체인 사면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사면의 배후에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든가 혹은 그 사면을 추동했던 어떤 그 뭐 불법적인 그 돈의 수수나 이런 정황이 있었든가 그러면 그건 수사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나 증언으로 남긴 지금 8분이 지금 특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황들이 있어요. 줬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고 전달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당시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 이건 비약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은 돈이 오갔거나 아니면 그걸 매개한 사람들이 특정이 된다면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단지 문재인 대표가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답변을 엉뚱하게 한다.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이 8분 그 거론된 분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답변이 이상하다고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참 좋은 이 지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네. 특검 문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귀결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자금이 거론됐어요. 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물론 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칼을 들이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검찰뿐만이 아니라 역대 어느 정권의 검찰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특검법 저희는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했습니다. 누더기 특검법이고 무늬만 특검법이라고 저희는 비판했어요. 왜냐? 이 지금 상설특검법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명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낙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야 2인씩 4인,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결국에는 여권의 의도대로 한 명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한 명은 절충해서 야권의 의도대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여권의 의중이 실린 특검을 찍으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의중을 실어서 낙점한 그리고 여권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특검법이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비판이었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미 MB정부 말기에 MB 논현동이 아니죠.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야당한테 특검 추천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광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그나마 역대 모든 특검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 본 적이 없는데 미약 하나만 실효성 있게 운영됐던 유일한 특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최종 이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아니면 부분적인 법률적인 책임이든 책임의 당사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특검법 가지고 제대로 진실규명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감안했을 때 새로 특별법 만들 수 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못 만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좀 이따 따지시고 저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2명의 최종 후보를 올리는데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 보세요. 아까 대한변협이 새누리당 편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 정부 편이잖아요. 대법원이 새누리당 편입니까? 대법원 아니죠. 대법원 추천권이 없어요 지금. 아니 없어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 대법원 계신 수석인데 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야당 편입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중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중립적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명의 최종 후보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사람 1명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면은 결국엔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김영남 의원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은 내년에 새누리당 공천받아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작정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그 2명이 어떻게 그것도 올라가냐고요. 여태 특검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추천권은 무조건 야당한테 줘야 됩니까? 이번 사건의 특성상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줘야 됩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그리고 좀- 이거 대선 자금 문제잖아요. 두 분- 그 현직에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선출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현직에서 물러나라는 거는 사실은 이 주권자들의 의사와 어긋나는 그런 요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지금 물러나라는 거는 아마 문재인 대표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조금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분들이 의혹의 대상이 됐을 때는 물러나는 게 도의적으로 맞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은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사정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또 검찰하고 긴밀한 여러 가지 인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이번 기획사정의 그 기획자가 우병우 수석이었다. 이런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뭐 실시간이라는 말이 좀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검찰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을 하자는 거니까요. 그 특검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금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자리에 의혹의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는 거는 그 자체로 별로 공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적어도 임명직에 대해서는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이완구 총리는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고 이병기 실장입니다. 이병기 실장도 저는 물러나는 것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밝히는데 조그마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공정한 입장에서 전 타당하다. 근데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자,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검찰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이병기 실장 물러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안 돼요. 네, 그 김용남 알겠습니다. 의원이 가진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자, 모르겠는데 농객 여러분. 그게 무슨 논리인지 아니, 모순이 농객 돼요. 여러분. 가자는 얘기예요. 자, 아니 그러면 지금 의혹 네, 네. 제기했다고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단순히 의혹적인 게 자, 이 아니잖아요. 주제에 대해서요. 그 만약에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졌다 이러면은 정말로 여당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대형 악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재보궐선거는 총선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정종길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재보궐선거는 뭐 심판론도 일정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지역 일꾼론이 만만치 않은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이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뭐 이번에도 30% 넘기가 어려운, 물론 이제 뭐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성완종 사건이 여당에게 아주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새누리당이 뭐 늘 그렇지만 방어를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게 특별 사면 가지고 그 물타기를 세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 시민 패널들 사이에 여론도 보면 반반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저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선거구별로 보면 또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까 우리 박완주 의원께서는 둘로 야당이 분열돼 있다 그러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둘이 아니죠. 거기는 뭐 심지어 이렇게 더 많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관악 같은 경우도 그렇죠. 관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열어봐야 아는 그런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점. 그러니까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 네, 지금 박원 그 말씀 맞고요. 당연히 선거는 자기 당 후보를 내고 자기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정치 지형상 일종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여당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야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는 혹은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게 뭐 편법은 아니죠. 그게 정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뭐 법을 어겨서 내지는 법을 우회해서의 편법은 아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 이제 제도가 다릅니다만 연정이라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야권 연대라는 게 아예 뭐 전례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박완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로가 사실은 연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저희가 이제 원내 제3당으로 소수당입니다만 계속 야권 연대를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사퇴하거나 뭐 출마를 접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우리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존립 의미나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문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이 약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또 선거 앞두고서 하는 야권 연대 이게 앞으로 그다지 그렇게 저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 선거 앞두고 하는 야권 연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선거법 개정 또 선거구 재조정 이런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나와 있는 마당에 좀 더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당이더라도 원내에 종래의 제도에 비해서는 좀 더 진출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정치의 다원성,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된다면 구태여 지금처럼 야합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야권 연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차례입니다. 여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제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좀 뜬금없는 발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네. 박근혜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발전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레임덕을 뭐 예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고 레임덕이 올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레임덕이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정부의 국정을 통할하는 이 총리가 벌써 5번째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만 임기를 좀 1년 넘게 하셨고 청문회도 앉아보지 못하고 2분이 낙마했고 청문회장에서 1분이 낙마했고 이완구 총리 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곧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르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는 국정의 2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의전 서열의 2위는 아니지만은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이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거의 이제 2년 반 넘어가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호원 총리도 사실은 사의를 밝혔는데 후임 총리가 계속 낙마하니까 1년 이상 거의 대독 총리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과연 여기 이런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개혁을, 무슨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는 저는 통치 감수성이 굉장히 무뎌진 것 같아요. 굉장히 권력 의지가 좀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쭉 하신 행보를 보면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외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그 1주년도 있었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상황을 이유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대한민국의 외교에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실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리가 사임했을 때 대통령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정치개혁 차원에서 뭐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되고 총리의 고뇌를 이해하겠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통치의 감수성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야말로 스스로 레임덕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의하고 또 수락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보라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중립내각 말씀이신데 뭐 과거에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거국 중립내각 하자. 그 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저희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디 방송에 나가셔서 거국 중립내각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리나 내각을 구성해왔던 지금까지 쭉 그 경로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후임 총리 문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리 토론 주제이긴 한데, 근데 총리 그 인선 이전에 지금 이 국정 운영 전반에 이 뭐라 하자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탈출구를 만드실 게 아니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저는 단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전 인적 쇄신도 거기에는 포함돼야 된다. 지금 정윤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기춘 실장 결국에는 물러났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김기춘 실장이 얼마나 많은 그 구설의 대상이 됐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물러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분들 여전히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가 아주 박해요. 특히 대통령이 좀 국정 지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이번에 뭐 이완구 총리 사태까지 겹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정 전반의 쇄신을 어느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서가 아니고 내지는 또 뭐 국면전환용 그런 카드를 깜짝 카드를 통해서가 아니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정부가 해온 일을 보십시오. 사실은 2년 반 동안은 업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다 야당이 발목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정윤회 게이트, 이번에 뭐 성완종 문제, 이게 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거 보면 늘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 때문에 법안이 통과 안 된다. 아니 국회 과반 의석을 지금 갖고 계세요. 물론 선진화법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은 그리고 집권 세력은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고 그리고 야당 것도 때로는 받아주고 그렇게 국정 운영하는 겁니다. 좀 그런 면모를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뭐 국면 전환용 아이디어 없다, 신의 한 수 없다 이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집권 후반부에 들어섰고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제 오르막은 없습니다. 계속 내리막인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급격히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정의 상황 관리를 하면서 남은 임기를 그나마 좀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느냐, 이번 사건 처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필요하니까 다 수사하라, 야당까지 포함해서. 그걸 둘러싸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공방도 있긴 하지만은 나부터 수사하라 이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뭐 법에 의해서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태도만큼은 이번 사안을 임하는 뭐 측근들 뭐 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안은 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대선 자금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권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훨씬 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정쟁이 아닌 그야말로 그 정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여야 할 것 없이 썩은 게 있으면 다 도려내야죠.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오히려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좀 할게요. 아니 그게 그 몇몇 인사들이 누굽니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때 그 조직 운영하라고 줬다고 성완종 회장이 진술했어요. 대선 캠프의 조직본부장이었어요. 그 조직본부장은 본부장이 여러 명 있었어요. 네, 여러 명 있었지만 그 가장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세였던 거는 뭐 인정하기 좀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대선 조직을 관리하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 저 부산시장 하시는 서병수 시장님. 그 당무 운영본부장이었죠. 그거는 조직 자금 다 총괄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 직능운영본부장이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직능 조직 다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이거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 3억, 누구 2억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대선 자금이 꼭 차떼기야 대선 자금이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다 저 액수 정해서 할당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사과박스에 넣어서 차에 싣고 와야 대선 자금 이 불법 자금이 아닙니다. 1억을 받았던 2억을 받았던 제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그런 돈이었다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돈이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아니, 지적을 드리고 그게 싶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완종 회장의 주장을 100% 사실로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지금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성완종 회장이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몇몇 인사에게 개별적으로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단정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정 부대변인님, 예.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땐 더 했어요. 예? 아니, 그게 권력을 어려운 갖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약속은 요구한다고 그게 지켰습니다. 가이드라인이 800억 다 됩니까? 갚았습니다. 우리가
자, 저희 시간도 4시간 넘었고 이쯤에서 저희 밤샘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자, 이 말만은 꼭 강조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야당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여당 논객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들도 경청할 대목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이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권력을 가진 건 여당입니다. 책임은 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에 이 사건이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부터 수사하라. 그리고 나서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정치개혁하자.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저는 남은 임기를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에서도 여당이 왜 여당이겠습니까? 여당은 사실은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야당을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때로는 포용해 가면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포용력을 여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부패 정당, 차떼기 정당의 DNA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새누리당 선거 못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쇄신하고 단절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여당도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에 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개인별 시상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네 분의 논객 가운데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밤새 깨어있게 만든 올빼미 논객은 누구신지 선정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집계가 끝나서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팀별로 한 분씩을 드리는데요. 다 잘하셨지만 모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 홍팀에서는 김용남 의원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청팀에서는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